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20개월짜리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끝에 살해한 혐의 받는 이 양모 씨 사건. 특히 이 양 씨가 아이를 살해한 후에 장모에게 음란 문자까지 보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치를 떠셨습니다. 자,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그 장모가 직접 출연했는데요. 이런 사정도 공개했습니다. 제가 어디 잠깐 시장 갔다 온 사이에 빨개를 벗고 있더라고요. 그놈이 홀딱 벗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옆에 있는 거예요. 당장 나오라고 제가. 낮에서 대낮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놈은 악마다 라는 게 바로 장모의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강모. 자, 오늘 오전 취재진이 달려들자 마이크를 발로 뻥 차면서 보도 똑바로 해라는 고성과 욕설, 게다가 더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단지 그 이유로 9년간 자신들을 돌봐줬던 그 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이 10대 형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려 전신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을 늘렸는데요. 자, 그게 7년입니다. 자,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조금 유쾌한 소식,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자, 9월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가져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외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가 8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송우영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오늘 오프닝도 조금 어둡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핸드폰에 이 뉴스 앱이 깔려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침에 오늘 오전에 계속해서 뭔가 이 속보 팝업이 떴을 겁니다. 저도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전자발찌 훼손 살해범 그자가 오늘 오전부터 자꾸 무슨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그 소식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모, 아직 이름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모라고 하겠습니다. 강모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죠? 네, 50대 강모 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심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 남성은 지난 26일부터 2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요. 그다음에 경찰에 본인이 살해한 사람의 시신을 싣고 자수했었습니다. 보통 기자들이 흉악범에게 질문할 기회가 보통 3번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올 때 1번, 그리고 법원에 들어갈 때 1번, 나올 때 1번, 총 3번이 있는데 오늘 이 3번 다 기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막말을 했습니다. 많은 흉악범들 보도를 해드리지만 취재진에게 이렇게 폭력까지 쓴 경우는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도나 똑바로 하라면서 더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이런 말도 하면서 기자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송 기자가 소개했던 그 참담한 상황 직접 영상으로 보고 가시죠.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돈 얼마 때문에 살해하셨습니까? 유족분들께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위험해. 왜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까? 보도 똑바로 하라고. 보도나 세부 관계 때문에 살해하셨어요? 보도를 똑바로 하면 안에 들어가라고. 진실하게 얘기할 테니까 보도를 똑바로 하라고. 보도를. 알았어.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전자발찌는 왜? 보도나 똑바로 해. 말씀 없으십니까? 자, 일단 두 가지로 상황 그 장소를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실질 심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나설 때 그리고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올 때 네. 이 두 번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보셨다시피 그 경찰서를 나설 때 사건 반장의 뭐 우리 또 가족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던 홍지용 기자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홍지용 기자를 밀치고 마이크를 걷어차는 그런 장면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도대체 뭐라고 한 겁니까? 마이크를 이제 걷어차는 모습이 보였는데 홍지훈 기자 얘기에 따르면 막 2, 3m 정도 날아갈 정도로 상당히 힘을 줘서 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한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범행 동기를 물어봤고요. 유족들한테 사과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했었는데 처음에 그 질문들 유족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느냐 해서 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도를 잘하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사회에 대한 불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가 뭐 같은데 반성 안 하지.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기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또 피해자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뭔가 하여튼 정리되지 않은 그렇지만 뭔가 불만이 많은 두 번에 걸쳐서 마이크를 차버린 거거든요. 마이크를 찼다기보다는 사람 어쩌면 기자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 현장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기자를 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빗맞아서 마이크가 마이크를 된 거죠. 찼다는 거죠. 저 정도면 뭐 폭력을 직접 행사한 것도 봐도 더군다나 무방할 것 마이크가 같습니다. 지금 저 취재 기자의 이마에 닿아서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다는 얘기도 네. 들었는데 말이죠. 자, 일단 이 강모 폭력적인 행동 심사 마치고 나와서도 계속됐습니다. 잠깐 영상 이어서 보시죠. 하실 말씀 없으세요? 보도가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안 하십니까? 사회가 돼서 그런 거야. 사회가 반성 권유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인정관계로 사람을 죽이는 게 맞습니까? 반성 진짜 안 하시는 겁니까? 사회가 승희 의원님. 네. 저런 자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뭐 사실 저 정도의 사회적인 적대감을 나타내는 경우는 참 보기 힘든 거고 특히 언론에서 취재하는 걸 자기가 자수를 해서 왔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게 저런 적대감을 내세우는 게 사실 언론인 기자에게 폭행을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이크를 맞았는 건데 저 모습에서 전 두 가지가 보이는 거죠. 첫 번째 제가 받는 모습은 피해자들한테도 똑같이 저러지 않았을까. 피해자가 어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반응을 했을 때 분명히 저런 손짓, 발짓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을 것이다. 그런 피해자의 폭행을 통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것이다. 라는 점과 두 번째, 뭐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적대감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해치지 못해서 아쉽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나르시즘이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포기인 것 같아요. 이미 사람 두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이상 세상에 나올 수 없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그냥 막 내지르는 말인 것이지 만약에 저런 말들이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저는 한편으로 되게 씁쓸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습 기자 시절에 이제 경찰서를 돌면서 저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아마 보도나 똑바로 해라는 거는 저 사람이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이런 뭐 범행을 보도하는 그 TV 뉴스를 봤을 겁니다. 봤으니까 이제 저런 소리를 했겠죠.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더 많이 못 죽인 게 한이다. 자, 소장님, 제가 이게 약간 이 말이 기시감이 있어가지고 언제 들었나 하고 제가 진짜 막 구글링을 해서 정말 다 찾아봤거든요. 네. 지존파 아시죠? 네. 지존파 조직원 중에 김현양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 받아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일용 이 프로파일러 교수가 꼽은 최악의 살인마 정남규라고 있거든요. 정남규도 더 많이 못 죽여서 너무 미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에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가 일을 다 저질리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 탓, 사회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건 너 탓.
사회 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승 의원님 좋은 얘기 하셨는데 본인 자체는 나르시스틱한 어떤 인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 잘못은 뭐 있더라도 너네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그 자기를 지키는 거고 심리적으로는 이제 이런 방어 기자를 뭐 정치다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저런 얘기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 아무도 현혹되지 않겠지만 현혹될 필요도 없는 게 본인이 평생 14범 정가 14범에 10대 때부터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죄 없는 두 여성을 죽인 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남자가 어떤 합리화를 하든지 간에 우리 국민은 다 저 사람의 잘못을 알고 있죠. 자, 송 기자, 일단 저자의 행적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죠.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점점 더 흉악범들이 더 당당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범행 보름 전에 자신의 전 부인 아들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새로운 행적이 알려진 건데요. 범행 보름 전쯤에 아내를 찾기 위해 충청도로 내려가서 처형 동서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싸움이 나서 그 지역 파출소에 싸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합의서를 쓰자고 하면서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이 강 씨는 송파구에 살았는데 송파구청 관계자한테 말을 해서 알려졌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가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아들을 찾았는데 나를 닮아서 머리가 좋아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더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 씨는 20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살해 동기 뭐 본인도 막 오락가락 뭐 진술을 했다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는데 일단은 돈 문제다. 100% 돈 때문에다 이렇게 하긴 어렵지만 하나 정도가 돈 문제의 정황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1차 사례가 26일 날 저녁 9시 30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26일 날 26일 날 11시 30분 정도에 지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내용이거든요. 예. 큰 사고가 났다. 손도 찢어졌다. 피가 난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돈을 안 줘서 모든 게 끝났다. 지금 돈이 필요하다. 라는 좀 행설수설적인 얘기긴 한데 돈 얘기가 좀 나옵니다. 사고가 났다는 건 아마 그런 살인사건을 얘기하는 걸로 보이고요. 또 좀 이따가 다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하는 과정에서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진짜 부탁을 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얼굴 좀 보자. 어디 숨어야 될지 모르겠다. 발찌 아직 끊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커터는 사놨다. 그리고 이거 끊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완전 생활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돈도 이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 의원님, 저 통화 녹취 들으셨죠? 예. 야, 나 좀 보자라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만약에 저 통화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만났더라면 위험했죠. 저분도 그렇죠. 어떻게 위험했죠. 됐을지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와 있는 정황뿐만 아니라 이 강 씨의 동선을 확인을 해보면 강 씨는 분명히 계획적으로 도주할 나름대로의 루트를 다 찾았는 것 같아요. 아마 마지막 루트가 김포공항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는 게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의 도주하는 방법이라서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완전히 도망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결국 두 번째 피해자도 이러한 도망 과정에서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만났는데 그 돈이 해결되지 않으니 그런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국가가 막을 수 있는 사건, 지금까지 2명의 생명이 빼앗기고 있는 모습 참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지난 5월에 출소를 했어요. 그렇죠. 지난 5월에 출소를 했는데 그 이후의 행적도 지금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죠. 일단은 15년 정도 특수강간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복역을 하고요. 지난 5월 달에 출소를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이 수급자 신청, 기초생활 대상자 수급자 신청을 했고요. 6월 정도에 이게 신고가 돼서 이 주거 또 생계급여를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사실은 몇 달 정도 걸리긴 하는데 좀 빨리 받았던 걸로 보이고요. 아마 본인이 계속 요청했던 것 같아요. 내 가족도 있으니까 좀 빨리 달라라고 그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LH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가 이 재임대하는 전세 같은 거 하는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예. 요게 보증금이 있는데 이 보증금 200만 원도 지급받았던 사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부 또 구치소에 관찰소에 들러가지고 자기 사회생활 좀 하니까 외출 제한 좀 풀어달라고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보호관찰소에서 거절을 했고요. 하여튼 복역 이후에 나와서 상당한 어떤 금전을 요구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제한을 푸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출소 바로 다음 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석 달간 500만 원을 수령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자, 송 기자, 그런데 이자가 동료 수감자들 말에 따르면 복역 중에도 그 비슷한 무리가 있는 그 안에서도 정말 특출났다. 네, 그렇게 지금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고 대장 노릇만 하려고 했다. 그런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이 안 따르면 꼬투리를 잡아서 외톨이가 된 적도 많다. 이렇게 기억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복역 중에 해박한 법률 지식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교도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걸어서 실제 손해배상을 받아내서 그 돈으로 살기도 했다. 이렇게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한테 내가 법적 문제를 잘 알아서 걸고 넘어지니까 교도소 측에서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자랑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 그렇군요. 자, 승 의원님, 저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복역 중에 무슨 그 교정당국 내에서 발행된 무슨 홍보물 같은 데다가 이자가 무슨 뭐 참회록 같은 걸 썼다면서요? 용서를 구할 수 없어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글이 있어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 글의 내용 보면 진짜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는 의미에서 영치금이 이제 도로거나 아니면 노역을 해서 나오는 그 금액 일부를 회부금이라 그래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쓰게끔 하는 돈도 냈다고 하는데 방금 우리 송 기자가 말씀 주신 그 앞에 그 교도관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지금 세길이라는 정말 그 세길이거든요. 그 글 이름이 그 책 이름이 그 세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전과자로만 범죄하고 지내온 과거에 뭐 자기 자신을 쓰레기라 그러는데 쓰레기와 같은 평생 선하고 평범하게 살아오신 피해분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은 감히 비교 대상조차도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글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글인지는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2017년에 쓴 거니까 아무래도 뭐 어떻게든 좀 빨리 나갈 생각에 행영 성적을 좀 좋게 받으려고 저런 짓을 했던 거겠죠. 자, 소장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이자는? 예? 네. 저는 이 글을 저도 읽고 나니까 충격이 되면서 이자는 범죄와 함께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인생을 포기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교화되게 죄를 반성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10대부터 그 감옥을 들락날락했다 그러고 전과 14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직업처럼 범죄가 상활화가 돼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복역자들 안에서도 사는 방법, 그 안에서도 본인이 대장이 되는 방법, 교도관들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 참회의 글처럼 본인이 자수를 한 것이나 오늘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는 이런 모든 것도 다 계산된 건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이제 이 사형수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사건이 그 교도소 담장 밖에서 벌어지면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막 공분을 하게 되면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형수들은 긴장한답니다. 예, 왠지 아세요? 사형 집행해라 막 이런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니까 이자들 다 안에서는 뉴스 볼 거 아닙니까? 바짝 긴장한답니다. 자, 승 의원님 이것만 좀 짧게 좀 뭐 여쭤볼게요. 신상 공개 합니까? 경찰은 당연히 신상공개위원회에 신상공개 여부를 물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경찰이 스스로 신상공개를 스스로 판단하는데 이 2명의 생명을 무참하게 앗아갔고 이 살인사건이라는 건 특강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신상공개위원회 열어서 신상공개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경찰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저희가 계속 속보가 나온 대로 전해드리죠.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800만 원 안 주면 고소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죠? 네, 지난 5월 대구의 한 스쿨존에서 지금 직진하던 차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왼쪽에서 아이가 튀어나와서 저 후에 이제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딪힌 후에 아이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지만 아이도 많이 놀랐을 거고 운전자도 많이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아이는 왼쪽에 분식집에 있다가 태권도 학원 차가 와서 바로 타려고 뛰어나간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아이가 다쳤을까 봐 걱정이 돼서 아이 어머니와 연락을 했고 보험 처리를 해서 잘 마무리된 줄 알았다고 운전자는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 엄마랑 연락도 하고 보험 처리까지 끝내고 그래서 이제는 뭐 잘 마무리가 되었겠구나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마는 별일 없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몇 달 후에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돼서 보험사에 연락을 했대요. 만기를 하려고 했더니 보험사에서 너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쪽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800만 원의 합의금 없으면 형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끝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이게 그 민식이법 그렇죠.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민식이법이라 뭐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도로교통법 그렇죠, 개정안입니다. 그렇죠. 특히 스쿨존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속을 해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더 가중처벌되게 하는 법률이죠. 그 법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교통법 보면 스쿨존 지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가 다치게 됐을 때, 아이를 다치게 되면 1년에서 15년 사이, 또 500에서 3천만 원 사이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만약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결국 시속, 대상자가 아이인지 다쳤는지 죽었는지 이게 요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사고라 이건 무조건 벌금이 나온다라는 보험회사 측의 주장하고 또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고려하고 있다는 이 배상금 형사소송 이게 진짜 뭐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엮일 수가 있는 건가요? 전 다 틀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보험회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아니에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30km 이상으로 달리면 처벌 가능해요. 30km 미만으로 달렸을 때 전방 주시 의무를 했다면 처벌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튀어나오는 것과 그 자동차의 속도를 생각해서 도저히 우리가 판단했을 때 나의 반사신경, 인간의 반사신경으로 그 사고를 막을 수 없는 정도의 환경이었다면 지금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무죄 판결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듯해요. 지금 저기 보면 분명히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나오는 걸 그 사각지대가 아니라서 알 수가 있어서 과실은 있을 듯해요. 그러면 그 과실로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형사처벌 받는 건 벌금은 형사처벌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금 받았다고 민사소송 제기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민사소송 제기되는 부분은 보험회사가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회사가 처리하고 보험 이상의 부분은 800만 원은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즉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세 가지는 다 다르다. 즉 처벌 안 받을 수도 있고 처벌 받는다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는 보험회사가 처리하고 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면 그 플러스 알파는 당연히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아이의 부모, 그러니까 800만 원을 이렇게 받아야겠다, 합의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의 부모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 영상을 보시면 일단 약간 중립적으로 일단은 뭐 판단을 일단 받아보긴 해야 되는데 과실이라는 게 이렇게 통상 봅니다.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입니다. 저기에서 아이가 태어나올 수 있는 것을 예견해야 되고요. 또 예견했으면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못했을 때 과실이 성립해요.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 판단을 법원이 이제 하는 겁니다. 뭐 검찰도 할 수 있고, 뭐 수사기관도 할 수 있고, 법원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이라면 저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새로 봐야 되긴 한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건 좀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아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정도를 좀 예견하고 간다 그러면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렇게 너무 빨리 좀 튀어나온다면 사실상은 불강력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되고, 저걸로 봤을 때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예견성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뭐 다 더 봐야 되겠지만 저것만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그런 약간 판단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일단 넘어지고 나서 또 바로 그냥 하고 그냥 다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애가 크게 다친 것 같진 않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저 속도도 30km 이상이어야 되는데 운전자에 따르면 이제 20km 정도였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 물론 그게 맞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댓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조금 더 과학적인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사안이네요.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대구에서 고교생 형제가 9년 동안 자신들을 거두어준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만난 10대 판매자와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자, 이 주제도 정말 참 많은 안타까움과 또 정말 화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교생 형제가 있었습니다. 10대 형제가 있었는데 자기들을 9년 동안 정말 정성껏 돌봐준 부모도 없는데 그 친할머니를 흉기로. 자, 송 기자, 사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대구에서 이 고교생이 이제 자신의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했는데요. 머리, 팔 등 여러 차례를 찔러서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신고는 같이 있던 할아버지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지난 30일 날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이 할머니는 숨을 거뒀고요. 옆에 있던 동생도 범행을 도운 걸로 경찰은 보고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형이 이제 흉기를 휘둘렀는데 동생이 형 그러지 마가 아니라 네. 같이 그걸 도왔다는 거죠. 그렇죠. 말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동참해서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직접 흉기를 좀 휘두른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막 그런 진술을 했을 거예요. 예. 같이 둘 다 범행을 저질렀고 뭐 그럼에도 힘이라는 게 사실은 90대가 되고 뭐 70대가 되면 힘이 그렇게 10대보다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자들이 하는 범행에 대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경찰한테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이 두 형제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진짜 이게 참 승희님 이게 진짜 저는 어제 이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60대 할머니한테 막 그 국화꽃으로 막 때리면서 야 담배 사와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냐? 사실 이 고등학생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 사실 어머니, 아버지인 거죠. 당연하죠, 이게. 9살, 7살 정도부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키워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가정에 있던 살인 사건을 보면 분명히 징후가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죠. 언제나 국가를 저희는 비난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이걸 좀 들여다봤으면 분명히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끝까지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잔소리해서 저게 살해 동기였다. 네, 일단은 이건 더 확인이 좀 돼야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왜 그런 어떤 끔찍한 행동을 했느냐, 살해까지 나갔느냐, 존속 살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잔소리를 하고 심부름을 시켜서 짜증을 나서 범행을 했다라고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 아이 둘이를 분리를 해가지고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돼요. 단순 저게 있는지, 또 성재현 의원이 좀 지적한 것처럼 그 이전 어떤 폭력 성향이라든지 이런 범행의 징후가 있었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경찰에서는 계속적으로 확인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혹시 앞서 지나간 영상 중에 그 교복 있잖아요. 그 영상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약간 블러 처리했던 그 영상. 예. 자, 일단 이게 그 할머니와
그 고등학생 손주들이 살았던 집입니다. 자, 그런데 집에 보면은 빨래가 널려져 있는데 이 교복이 저렇게 널려 있습니다. 자, 저 교복이 뭐냐면 소장님, 네. 그 범행을 주도했던 형, 고3짜리 형 교복인데 그 교복을 할머니가 빨아서 저렇게 널어놨다는 거예요. 네, 정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키우시는 게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이런 비극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마음이 착착해지고요. 저는 근데 맨 처음에 손자가 할머니를 저렇게 잔인하게 온몸을 지금 다 찔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끔찍했는데 더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건 동생이 거기에 가담을 해서 함께했다라는 게 너무나 좀 특별한 어떤 사건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동생과 뭐 형은 무조건 한편으로 움직인 건지 아니면 동생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조폭에서 똘마니처럼 형을 무조건 형이 하는 일은 도운 건지 아니면 동생도 할머니의 잔소리를 듣는 게 나도 힘들었다라는 것인지 그 다이나믹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둘이 하나가 됐다라기보다는 그렇지만 이들이 정말 할머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송 기자, 그 평소에 그 이웃 주민들 얘기는 좀 어때요? 좀 어땠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가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조손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에 부모가 이혼을 해서 부모와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고요. 이 형제는 그러면 조부모와 함께 생활을 했던 겁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거동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고 사실상 이 할머니가 이들 형제를 키운 겁니다. 2012년부터 할머니 손에 큰 건데 할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받은 돈으로 가장 역할을 했던 겁니다. 두 아이를 키운 건데요. 저희 가서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손자에게 잔소리를 하면 한두 번도 아니고 손자가 막 달려들기도 했다, 대들기도 했다. 이런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형제 중에 둘째는 퇴학을 했답니다. 퇴학을 당했답니다. 교사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말 부모 없이 크는 손주들이라서 얼마나 이 보듬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질까 봐 혼내기도 하면서 키웠겠습니까? 예? 정말 만약 이 손주들을 방임하고 니들 알아서 커라 이랬으면 교복을 왜 빨아줍니까 저렇게? 예? 소장님, 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게 맥락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아픈 애들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이제 충분히 그런 전조 증상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두 아이를 사실은 하나로 보면서도 따로 봐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에요. 저희 그 상담 사례로도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많은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상담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 때문이었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품행 장애라고 해서 어른으로 치자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예요. 본인의 공격성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걸 컨트롤을 못하는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몰랐지만 주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아왔고 둘째도 사실 좀 비슷합니다. 둘째 같은 경우에도 폭력성이 심해서 외부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왔고 또 이 아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형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심신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네. 좀 이거는 뭐 소장님도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마냥 물론 아이들은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게 그냥 뭔가 가정 내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도 좀 그거대로 들여다 봐야 되겠어요. 저희들 존속살인에 대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존속살인은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그 장애 등급을 받으셨는데 이제 기초생활 수급이 아마 한 18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4명 정도 되면. 그리고 아이 고등학교 둘이 젊은 친구가 지금 굉장히 학교에서 부적응했는 상황이면 지자체가 조금 더 들여다봤어야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조부모와 갈등 관계가 있었으면 그 조부모와 아이들을 어떤 형태이든지 좀 분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 첫째 고등학생 아들, 첫째 고등학생이 분노 조절이 분명히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동생도 거기에서 따라와서 이제 행동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둘 다 행동을 했다니까 둘 다 존속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가정들이 많을 거라고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이 사건을 모범 사례로 봐서 이런 가정들이 있는지 제발 좀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정말 존속살인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깊이 들어가서 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 혹시 그 아까 그 집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기가 낡은 단층 주택이랍니다. 1985년도에 지어진 집인데 건축 면적이 29제곱미터밖에 안 된대요. 거의 옆집하고 거의 붙어 있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자, 할머니 입장에서는 본인 몸도 불편한데 몸 좀 누워 있는 할아버지의 구순이 넘은 할아버지의 한참 팔팔한 손주 녀석들 둘. 보통 버거운 게 아니셨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잔소리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약 올려서 점점점입니다. 자, 송 기자,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네, 이번은 중고 거래를 둘러싼 시비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서 중고 거래를 했는데 그 와중에 흉기까지 등장하는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 10대 판매자가요, 요즘 유행하는 그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40대 남성에게 반지갑을 팔려고 했습니다. 한 명품 브랜드의 반지갑이었다고 하는데 서울 금천구에서 지난 28일 만나서 이 반지갑을 팔기로 했고 실제로 이 반지갑을 9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들의 다툼이 시작됩니다. 자, 그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래도 뭐 다친 사람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해프닝성 사건이기도 해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뭐 중고 거래 많이들 쓰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 당근 이거.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명품 브랜드 반지갑을 10대한테 9만 원에 사겠다고. 네. 필요하겠죠. 예. 필요하니까 샀고 이제 둘이 만나서 받아왔어요. 집에 가면서 요래보고 저래보는데 보니까 약간 좀 이게 진품인지도 애매하고 아하. 특히 하자가 좀 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제품에 좀 하자가 있다. 그리고 이 진품인지도 애매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환불하자. 환불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10대 판매자가 담배나 펴라. 그러면서 4,500원을 송금하면서 9만 원짜리를 10대가 40대에게. 그렇죠. 4,500이면 5%입니다. 5%. 어떻게 보면 아버지 뻘, 삼촌 뻘. 아니 제가 40대고요. 예. 저희 아들이 10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버지 뻘. 네, 딱 저랑 똑같거든요. 저 상황이. 예. 그러면서 좀 조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40대가 상당히 화가 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소장님, 네. 그 방금 뭐 우리 변호사님이 아버지 뻘, 아들 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0대가 야, 아저씨 그냥 담배값이나 하세요. 딱 4,500원. 이게 약간 도박판에서 개평 떼어주는 깨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좀.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아,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 40대 남성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화났겠어요, 솔직히. 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요즘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이런 조롱성 발언은 당연히 이제 수정되고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10대 아이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어른들이 우리 온라인 용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어른들은 그런 용어를 우리는 막 조롱하는 게 잘못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끼리는 그 말투가 낄낄낄대는 말투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 어머니, 저 같은 박준 변호사님 같은 이런 막 40대, 50대 그 이후의 분들은 보기만 해도 막 그 혈압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애들을 혼내면 이제 애들은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자기네끼리 유행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귀한 한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 왜곡되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요 갭을 좀 우리가 어떻게 메꿔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저씨 담배값이나 하세요. 4,500원을 뚝 던져줬습니다. 자,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죠. 네,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저도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뭐 나 오늘 당근했다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보통 이 판매자, 구매자와 보통 채팅을 먼저 해서 약속을 잡는데 그럴 때 가끔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불량스럽게 말을 하거나 가끔 그런 경우에 나가서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고 또 뭐 불량배가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 그렇죠. 때가 있는데 이 모두 양쪽이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구매자는 친구 한 명을 데려갔고요.
10대 판매자는 무려 친구 7명을 데려갔습니다. 그럼 다 합쳐서 지금 10명이 한 자리에 모인 건데요. 지금 뭐 약간 아홉 명. 패싸움을 하는 것처럼 9명이군요. 아, 소 기자가 산수를 잘 못하는군요. 네. 문과 10명인데요. 10명이 많네요. 네. 왜요? 친구도 데려왔어요. 본인. 네. 아 본인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저도 당사자 2명에 지인들이 8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2명 대 8명의 구도가 만들어져서 약간 좀 살벌한 분위기가 되니까 이 40대 남성이 준비해왔던 흉기를 휘두릅니다. 물론 뭐 찌르거나 한 건 아닌데 흉기를 실제로 꺼내서 휘두르니까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경찰의 수사까지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은 이제 다친 사람도 없고 일단 약간 휘두르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지금 485도 나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40대는 자기 친구 데리고 나가고 또 10대들은 또 10대들 나름대로 야 저 인간 또 어떤 인간인지 모르니까 야 우리도 모일 수 있는 사람 다 모여봐 막 이런다. 약간 이게 너무 좀 어이없잖아요 이 상황이. 그렇죠. 어른 지갑 하나 때문에. 네, 40대 어른 둘에 10대 아이들이 모여서 특히 또 40대는 그 장소에 갔을 때 흉기를 들고 갔다라고 하고 사실 뭐 휘둘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물건 보고 난 다음에 당연히 돈을 지급하는 게 맞고 이게 먼저 선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당근 들어가시면 어떻게 이 거래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속지 않는 건지 수많은 글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당근 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가 됐든 이 40대 남성 어른으로서 조금만 그래도 참았더라면 싶은데 또 이렇게 휘둘렀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물건이에요, 흉기가. 그래서 특수자를 붙일 수밖에 없고요. 아이고야. 만약에 이렇게 찌르거나 근처에 가서 특수 폭행이나 특수 상해가 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냥 위협만 했던 걸로 보입니다. 특수 협박죄입니다.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를 느끼게 했을 때 협박죄 성립하는데 근데 이제 크게 처벌은 안 될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아마 두 사람이 가면서 흉기를 쓰려고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흉기를 이제 갖고는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8명이 딱 있으니까 위축되죠, 사실은. 2명만 있어도 위축되는데 그래서 꺼내 들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상황을 좀 봐야 되지만 아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처벌은 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특수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처벌됩니다. 무슨 변호사님 방식입니까? 그런데 뭐 40대 2명 그렇다 쳐요. 근데 아이들도 뭐 잘했다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지금 거래한 대상자 야, 담배나 피세요. 예. 정말 진품이 아니고 가짜였거나 이러면 사기죄 같은 것도 성립할 수가 있고요. 저 상황에서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어른이 불쌍해 안 보입니까? 흉기를 들고 있지만 제가 질 것 같거든요. 오히려 아이들도 공갈죄나 아니면 폭행, 협박죄 가능해요. 지금 우리 상황상으로는 신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문제지만 저 지금 그림만 봐도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아이들 8명을. 그래서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50대 남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늘렸습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희롱하고 담배 피우는 모습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 재판은 어떤 사건입니까? 네, 대구에서 50대 남성이 그 자신의 별거 중인 아내의 머리에 휘발유를 뿌리고 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게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서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리는 아들에게까지 불이 옮겨 붙은 상황이었는데요. 아내는 지금 중증 화상을 입어서 머리와 목에 2도, 3도 화상을 입었고 몸의 3분의 1에 달하는 곳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결국 남편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뭔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별거 중인 부인한테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별거를 한 게 된 거는 이혼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 남자가 아내한테 폭행, 또 상해를 또 가했던 전력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벌금형도 받고 100m 어느 정도 접근 금지가 되고
전화도 못하도록 그런 금지 명령을 법원에게 받았고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 살면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아마 이 남편이 뭔가 좀 다시 좀 재결합하거나 살거나 이걸 하려고 찾아갔던 걸로 보이고요. 처음에는 겁을 주려고 휘발유를 이렇게 뿌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그걸 찍은 거예요. 핸드폰을 찍으니까 거기서 좀 절망을 하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불까지 지렸던 걸로 보입니다. 아니 이게 소장님, 저는 이게 진짜 몸에 저런 식으로 나오면 저 재결합하고 싶겠습니까 저거? 당연히 재결합하고 싶지 않은 걸 넘어서서 재결합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면 지금 가정폭력범이에요. 아주 상습적인. 그 아내랑 자녀 교육 문제나 금전 문제로 싸우다가 아내를 때리는데 그냥 밀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머리, 이마 이런 데를 때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얼굴에다가 휘발유를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굉장히 잔혹하고 공격성이 많기 때문에 본인은 이 아내랑 너무 살고 싶어서 내가 이 아내랑 살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냥 같이 죽겠다라고 약간 낭만적인 것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럼요. 이거는 상습적인 가정폭력 범의 행동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뭐 휘발유까지 챙겨간 거 보면 이건 그냥 뭐 욱해서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가정폭력이 있으면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이 하는데요. 이러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 부인이 어디 사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유소에 들러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하는데 아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불을 붙이는 순간에 아들이 제지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상위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려고 했는데 예. 이게 제지가 당하니까 그럼 포기하면 되는데 예. 왼쪽 손으로 뒷주머니에 다시 있는 라이터를 다시 꺼내요.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불을 붙이겠다는 생각을 끝까지 계속 유지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는 범죄 중에 집요했네요. 예, 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 기자,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 판결 징역 6년 나왔습니다.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배우자를 미행해서 주거지를 알아냈고 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 결정까지 어기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질타했고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이런 잔혹한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에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 1심에서 남편이 반성도 안 했다고 하네요. 소장님. 네, 지금 피고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수사 중에서도 도리어 아내의 행실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평소 아이고. 때 행실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리고 이 아내와 혼인 기간에 사는 동안 불만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을만 했다. 맞을만 했다. 내가 잘못이 다 이렇게 된 게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깨끗하게 이혼하고 끝내면 될 것을 왜 끝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그걸 보면은 결국에는 아내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했다라고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아하,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 1년을 더 올렸어요. 1년. 예, 7년 징역형을 선고를 했는데 지금 좀 전에 설명했는데 범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아들이 상해 라이트를 재질하니까 뒷주머니 라이트를 꺼내서 불을 붙였고요. 아마 집요하고 확고하게 범행을 실행하려고 했고 직접 아내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붙였던 방법 자체가 잔혹합니다. 특히 지금 아내 같은 경우는 이 몸의 면적의 33%가 지금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마 평생 동안 아니 지금 15개월 지났는데도 병원에 있고 입원 중이래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정도 상당한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 아들이 만약 막지 않았다면 그렇죠. 아들이 싸우기를 껐다고 합니다. 예. 더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건 아들이 막은 거지 이 피고인이 막은 거 아버지가 그렇죠. 막은 게 아니다라고 봐가지고 이 1심보다는 좀 상향을 해서 7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체크 포인트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심 재판부의 이 워딩을 딱 소개해 드리니까 아하, 그래도 뭐 공 하나라도 더 붙었나 보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60년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예. 자, 그런데 1년 지금 너무 어처구니 없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정도 사건이면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는 것이 신의 도움으로 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아들의 도움으로 발생하지 않았지. 이 사람은 사실 그건 미수가 아니고 그냥 저희들 장애 미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장애 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도 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문상에. 그러면 저는 거의 살인 기소와 동등하게 처벌해서 15년 이상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피해 여성이 입었던 그 충격, 사실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이 화상의 고통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뚝배기 그 비빔밥 손에 딱 요거만 대도 그게 1주, 2주 동안 굉장히 맞습니다. 아픈데 그럼요. 15개월 정도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 치료를 받고 있다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의 마음을 좀 읽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했는 말 중에 제일 마지막 이 한마디만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재범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부착 명령 내리는데요. 전자부착 명령만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고 있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범 위험성을 좀 낮출 수 있는 그 교정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교화 방법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장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 아내분 또 그 아버지의 그 범행을 막으려고 했던 또 아들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아빠, 이 가해자랑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분리돼야 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법원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 재범 위험 너무 많고 적금 금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철저히 받고 나서도 이 가족과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가족의 두려움에 또 선처도 했다는 걸로 보여서 굉장히 그 부분 좀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인터뷰 좀 해줄래?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미성년자들을 성희롱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접근했냐 보니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응해달라. 그러면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고 성희롱을 했습니다. 지금 두 건의 성희롱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해 8월에 인천 미추홀구에서 걷고 있던 17살 여학생을 발견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응하면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응하니까 인근 건물 4층으로 데려가서 성희롱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날에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13살 여학생을 발견하고 또 접근해서 인터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근처 초등학교 교사인 것처럼 속였고요. 여기가 어두우니까 불을 켤 수 있는 장소로 가서 인터뷰를 하자라고 말을 해서 인근 건물로 데려갔는데 여기서 이제 여학생이 겁을 먹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벗어나서 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자, 인터뷰 촬영을 제안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미성년 여학생을 인적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당연히 인터뷰는 안 했겠죠. 그렇죠. 뭐 앞에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뷰하자라는 사람들. 뭐 특정 강남에 있는 A 지역, B 지역, C 지역 가면 특히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경우가 유튜브에서 일상 굉장히 다반사입니까? 많습니다. 들고 이렇게 찍고 뭐 해주겠다, 뭐 이렇게 뭐 그 사진을 찍어서 프로필 만들어주겠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기획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저도 딸을 키우지만 제발 거기에 좀 이렇게 혹하지 않았으면 하는 약간 제가 꼰대 같은 마음이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역시나 이 20대 그 10대 여성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남자친구 있느냐? 성관계 해봤느냐? 말도 안 되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기에 더합니다. 담배 불이 붙여 있는 담배 피해 여성에게 피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휴대폰으로 찍는데요. 과연 20대 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 좀 제대로 좀 찾아서 저는 이런 행동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사건 보면서 제일 좀 의아한 것이 담배 피는 영상을 그걸 촬영하면서 그게 뭐라고 그걸 찍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남성에게는 약간 그 성적 기호가 약간 이런 퇴폐스러운 여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이 남성한테는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남성의 모습이 이제 성도착 또는 성도착적 범죄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남성 지금 이런 똑같은 미성년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서 강제 추행했던 범죄 때문에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본인을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성범죄적인 행동들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면 20대 남성 어떤 혐의를 좀 약취유인죄라고 있습니다. 형법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있는데 약취는 폭행 협박으로 데리고 가는 거고 유인은 유혹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범죄가 되고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실패한 건 유인 미수죄가 됩니다.
또 우리 아동복지법상에 아동에 대해서 뭐 음행한 얘기를 하고 강요를 하고 성희롱한 거 이것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근데 약취 유인죄 상당히 중한 범죄 벌금이 없어요. 이거는 있으면 징역형밖에 선고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남성이 자기 그런 적 없다고 또 부인을 했다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박 변호사님? 네. 이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자기가 또 교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것을 뭐 얘기를 정확하게 했으면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심리적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모습이 보였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뭐 마무리까지 좀 해주시죠,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이 20대 남성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성년자를 속이고 기망하고 유혹을 해서 유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법원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를 했던 경우를 봐서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를 합니다. 징역 1년에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담배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에게 막말과 폭행을 한 10대들의 추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앉아있는 60대 노인의 손을 끌어당기는 한 남학생. 주위에서 지켜보는 학생들은 말리긴커녕 이 상황을 즐기듯이 웃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자리를 피하려는 노인의 앞을 가로막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심지어 노인의 손수레까지 걷어차 망가뜨리는데요. 앞서 평화의 소녀상에 놓여있던 추모꽃으로 60대 여성을 여러 차례 때렸던 10대 고등학생 4명. 이 영상엔 그 이후의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있던 학생 중 한 여학생이 촬영해 주위 학생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무리 중 한 남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공식 사과를 했지만 학생들에 대한 비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가 발견됐었죠. 아기는 건강을 되찾았지만 갈 곳이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열흘 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서 탯줄이 달린 채 발견된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쓰레기통에 60여 시간 넘게 방치됐던 아기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생모는 지난 23일 구속됐고 다른 가족도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전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퇴원을 한 후에도 아기는 위탁 가정이나 보호시설에 보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주시가 아기의 치료와 더불어 출생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생모의 가족과 접촉하고 있는데요. 시는 아기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 조처가 끝나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 보호 방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죠. 생모는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모의 가족들. 자, 그런데 생모 가족들도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보니까 우리 준비가 안 돼 있다. 애 못 키운다. 그랬다는 건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사실 위탁 가정에 맡겨져야 되는데 이 위탁 가정에 맡겨지더라도 이 아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크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출생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어야지 대한민국의 여러 제도 중에서 양육수단과 아동수단을 또 줄 수도 있고 그다음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아이에게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선별적으로 먼저 부여한답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그 번호를 부여하고 아이가 주민등록 그 번호가 나오면 위탁 가정이 됐건 아니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었을 때 그 주민등록번호로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아기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화답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장님 일단 뭐 승 의원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일단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을 회복했느냐 여부잖아요. 네, 정말 기적적으로 생존을 했고 생명의 힘이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네, 이 아이가 지금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목에서부터 등까지 15cm의 상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요만한 애기한테 15cm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피부는 괴사됐고 폐혈증 증세도 있었어요. 그런데 1차 피부 봉합 수술을 끝내고 항생제 치료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극적으로 생존을 했고 이제 2차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것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정말 우리 국민들 많은 정말 주말 사이에 공분을 일으키게 했던 그 국화꽃으로 60대 노인을 때린 그 학생들 그 영상 좀 보여주시죠. 자, 이 아니나 다를까 송 기자 이게 네. 진짜 저 아이들 신상이 다 털렸어요. 맞습니다. 어. 아이들이 뭐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 학교 하나가 이제 경기 관광고등학교였습니다. 4명 중 한 학생이 다녔는데 지금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사과하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재학생, 졸업생들에게 상처가 되는 점이 염려돼서 글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이 이 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학교는 지금 1명만 재학 중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근데 그 경기관광고등학교 입장문을 놓고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송 기자가 소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학생 저 4명 중에 1명이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1명에 대해서도 최근에 막 전하고 내다. 그러니까 얘가 오랫동안 우리 학교 다닌 애가 아니라 막 전하고 내다. 네, 그래서 좀 면피를 하고 싶은 입장이 약간 아니었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비난도 받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서 계속 전해주시죠. 집단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마녀김밥에 대해 피해자들이 약 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135명의 법률 대리인이 어제 마녀김밥 본사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지점 2곳의 대표자를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씩 총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마녀김밥 측이 피해자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청담동 마녀김밥 본사가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상호명과 대표이사를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이미지 세탁부터 하려는 것 아니냐며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 진화해수욕장에서 바다 쪽으로 골프 연습을 했던 남성이 이번엔 또 다른 만행으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자동차를 세워둔 채 제트스키를 닦는 남성. 가게 앞에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도 차주인 남성은 제트스키를 세척하는 데만 열중합니다. 가게 주인이 계속 차를 빼달라고 했지만 남성은 못 들은 척 하던 일을 이어가는데요.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화 해변 골프남의 습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영상 속 이 남성, 지난 7월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바다를 향해 골프채를 휘둘러 논란이 됐었는데요. 가게 주인의 거듭된 요청에 결국 남성이 차를 빼주긴 했지만 영상이 공개되면서 차주인 남성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해변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남의 매장 앞을 막아버린 남성을 두고 안하무인식의 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민폐를 끼치는 수준이 도를 넘은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아니, 송 기자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약간 뭐랄까요? 그냥 오기로 저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도 듭니다. 울산에서는 이미 유명인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도해드린 그 골프 쳤던 그 남성, 같은 그래요.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영상 보신 것처럼 이제 차를 좀 빼달라고 하니까 계속 못 들은 척 지금 세척만 했고요. 그 남성이 저 남성? 저 남성입니다. 네, 해수욕장에서 골프를 쳤던 거고 지금 제트스키 세척하다가 가게 주인이 남의 가게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 빼달라고 하니까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세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뒤이어서 나중에 조금 뒤로 뺐는데 주인이 뒤로 더 빼달라고 계속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조금 더 뺐다고 합니다. 그 지난 7월에 골프 연습을 이어갔던 그 남성인데 당시에도 이제 사과할 마음 없냐 많은 네티즌들이 물으니까 맞아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누구한테요? 바다의 물고기한테 사과할까요? 아, 맞다. 물고기랑은 아까 사과해서 잘 풀었습니다. 이렇게 비꼬는 댓글을 남겨서 많은 질타 받았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자, 이 김밥을 먹고 식중독이 난 피해자들 결국 이 김밥 전문점에 손배소를 제기하게 됐는데 네. 이 가능하겠죠? 일단은 이 김밥집의 행주라든지 계란 이런 데서 살모넬라 그 대장균균이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게 원인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이 법률 대리인이 모집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근처 살고 있는데 예. 저는 뭐 안 먹었어요. 예. 혹시나 먹었던 사람 있으면 와라. 아, 다행입니다. 집단 소송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가능성은 있는데 금액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위자료입니다. 이걸 먹어가지고 상당히 불안했다. 아니면 만약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던 어떤 증거라든지 그런 영수증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청구 가능한데 일단 위자료 1인당 한 300만 원씩 하고 지금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저 마머 김밥이에요? 아, 얘기하면 안 되나요? 마녀 김밥. 아, 얘기 됩니까? 아, 그럼요. 편안하시네요. 예. 네. 그 김밥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냥 제가 소송 당하나요? 좀 나오네요. 예, 나옵니다. 아니 아니 저 정도 사고를 쳤는데 이름 네. 공개해야 돼요. 저 마녀 김밥 자주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가는 사람들은 아마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음. 모집하고 있고 아마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상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승 의원님. 네네. 지금 저희가 마녀김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상호가. 이거 상호도 말해도 됩니까? 예, 상호 아, 바뀐 예. 상호는 제가 말하지 예. 않을게요. 예. 청담동 마녀 김밥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이름을 제가 말하고 싶은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측에서 운영업체를 바꾸면서 이제 그 내용 중에 자기가 손배를 하겠다는 그 여러 가지 말도 슬쩍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주, 2주 사이에 상호명과 대표자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반론권을 행사를 해야 되니까 예. 본사 측에서는 또 이렇게 반론권을 행사합니다. 다른 상호명으로 바꾼 것은 숨기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기존 직영점 체제를 손봐 가맹점의 법리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려는 준비 작업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법조인이지만 잘 설득 안 되네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자유지만 예.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자, 사건 상황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놀랍게도 사건반장 패널인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자, 어떤 일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신유진 변호사께서 TVN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곳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끝낸 뒤에 그곳 분장실 선생님들하고 기념 촬영을 하신 모양인데, 자, 여기 분장실 쌤들 말씀이 우리가 비록 TVN에서 일하고는 있지만 사건 반장 찐팬이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 어디까지나 제 추측인데 사건 반장이 할 때만큼은 TVN 분장실엔 분장실 저거 TVN은 필요하면 제가 모든 방송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국에 있는 모든 분장실 거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계속 들어보세요. 예. 아무튼 필요하면 다 갖고 올게요. 제가. 사건 반장이 할 때만큼은 TVN 분장실 TV는 JTBC로 맞춰져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거는 감동이네요. 예. 진짜 감동적인 거잖아요. 저는 맞춰놓을게요, 가서. 예? 다른 방송 가서 그거는 맞춰놓겠습니다. 주작이잖아요. 주작이라도 계속 보게 만들면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정말 사건 반장이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MBC 나가신다고 사건 반장 째고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아니고요. 어머님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
아니 그게 그랬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저는 동시간대 다른 어떤 승모 의원처럼 다른 어떤 승모라면 사건 저 프로 건너 하진 건너에 계신 분인가요? 승용, 아, 승. 승. 알겠습니다. 성성. 자, 아무튼 TVN 분장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이탈리아로 가보시죠. 아, 이거 어제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맞습니다. 예. 그 밀라노 남쪽 외곽에 있는 18층짜리 고급 주상복합 건물 화재 영상인데요. 60m 높이의 건물 꼭대기에서 발생한 불이 이 건물 전체를 태우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아하, 이게 일단 저희가 인명 피해가 없다라는 것까지는 전해드렸는데 추가 피해 같은 게 좀 전해진 게 있나요? 예, 다행히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불이 나서 건물 한 동 전체가 통째로 전소됐는데 천만다행으로 재산 피해 외에는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서 남아있는 주민들이 있는지 한 집 한 집 다 살폈다고 했는데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당국은 지금 휴가 철이었고 화재 경보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주민들 몇십 명이 남아 있었는데 신속하게 대피를 해서 참사를 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은 다음 날 정오쯤 꺼졌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왜 불이 났을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아마 15층 부근의 전기 합선에 따라서 불이 난 거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벽 패널이 지금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재질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건물 외벽 패널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지금 건물 대부분이 타가지고요. 뼈대만 남은 상황이라서 지금 현지에서는 건물 골격 훼손으로 붕괴 우려도 있어서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가죠. 이거는 뭘까? 네, 이른 아침인데 한 남성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들이 나타납니다. 개가 두 마리인데요. 남성을 지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남성이 지금 뒷걸음질을 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달려들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개들이 지금 물고 있는데요. 아이고야. 공격받은 남성이 의식을 잃고 결국 잔디밭에 쓰러졌습니다. 남성 뒤로 지금 이웃 주민들과 경찰들이 출동도 했는데 아이들이 개를 지금 떼어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좀 황당한 게 지금 한 시민이 지금 총도 들고 있고 그러네요. 창 같은 도구로도 막고 있는데 개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총도 쐈어.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도 쏘는데 도망가지 않고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경찰이 쓴 총에 의해서 격리됐다고 합니다. 아니, 저 쓰러진 분 괜찮아요? 지금 저 남성은 얼굴과 목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 출혈이 심각해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 남성을 공격한 맹견 핏불이라는 맹견이었습니다. 핏불 두 마리였는데 지금 경찰이 핏불 두 마리의 견주를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또 다른 개물림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저 같은 날에 12살 소년이 스쿨버스에서 내리다가 시베리안 허스키한테 공격을 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허스키한테 도망치기 위해서 주차된 차 위로 뛰어오르기까지 했다는데요. 얼굴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던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When I saw him, the kid, he had his leg bit up, his arm bit up, and part of his lip was bit off. He should have to be scared to get off the bus and jump on top of a car. He should be able to walk home with no hesitation, no problems or anything.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개물림 사고가 흔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사망 사고도 있었는데요. 맞아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꼭 착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분류된 맹견이 아니면 지금까지 입마개를 안 해도 되는데 일정 몸무게 이상이면 다 입마개를 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인도로 가보시죠. 아이고, 이건 또 뭡니까? 네, 또. 머리에 압력솥이 낀 채 누워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이죠? 많이 아픈지 울음을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의사가 압력솥을 머리에서 빼내보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빠집니다. 계속되는 고통에 아이가 점점점 더 크게 울고 있는 모양이죠. 아니, 어쩌다가 저런 일이... 이날 아이 그 외삼촌 집에 놀고 있었는데요. 어른들이 잠시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압력솥을 가지고 놀다가 머리에 낀 것으로, 저도 어릴 때 저런 거 끼고 많이 했거든요. 추정이 됩니다. 압력솥에 아이가 머리에 낀 당시 상황,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저거 빠질 수 있을까요, 저거? 네, 그래서 아이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사가. 아이 머리가 압력솥에 완전히 붙어 있다고 깨닫고 일단 손가락 하나 정도만 딱 그 정도 더 갑니다. 필요네요. 그래서
그라인더 사용해서 냄비를 분해하기로 결정을 아이고. 했어요. 아이가 좀 겁을 먹었죠. 저거 우는 아이를 조심해야 되는데. 우는 아이 잘 달랬어요. 옆에서 의사가 그라인더를 잡고 조심스럽게 압력밥솥을 반으로 자르기 시작합니다. 반으로 갈라지죠. 갈라진 틈을 또 손을 벌리면서 압력솥을 펼칩니다. 의사가 아이의 머리를 자꾸 꺼내자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요. 아이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고. 머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예? 머리가 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다음 현장 러시아로 가보시죠. 네. 이건 또 뭐죠? 네,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이 지금 막 도착을 했는데 그러네요. 소방대원이 자동차 앞으로 가까이 지금 다가가자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작은 불발이 좀 일어납니다. 깜짝 놀란 소방대원이 뒤로 물러서서 더 이상 그러지만 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대원이 자동차에 붙은 불을 끄려고 소방 호스를 끄자. 아이고 갑자기 호스가 저절로 움직이면서 또 수압이 세가지고 소방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바닥에서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저 보통 2인 1조로 하는데. 실수했습니다. 소방호스에 물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 뭐 불길이 아닙니다. 공중을 통해서 비를 뿜어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방식을 쓴 건가요? 예, 안 되죠, 근데. 직접 분사가 아니라 위에서 그냥 뿌리게. 넘어진 겁니다. 넘어진 거군요. 보니까 이 사람 하자 진압하는 모습 보니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장에 투입된 게 지금 거의 처음. 지금 동료가 오는 것 같은데. 네, 처음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서툴러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예. 동료들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방 호스 안에 물이 고였다가 갑자기 뿜어져 나오면서 저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화재 진압에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자리에 일어나서 소방 호스를 재정비합니다. 다시 불길을 향해서 물을 강력하게 샥 뿌리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제 더 이상 불이 더 이상 안 나지요. 소방대원들이 다른 소방대원과 같이 도우면서 불을 무사히 진압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동물이 주인공인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거 뭘까요? 네, 소방대원들이 중정비를 들고 콘크리트 도로를 부수고 있습니다. 도로를 부순 뒤에 지금 포크레인을 또 이용해서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포크레인이 흙을 퍼내면 저 안에 있던 배수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저 배수관 안에 개 한 마리가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배수관을 절단하기 위해서 저렇게 도로도 깨고 흙도 퍼낸 겁니다. 아니, 저기 또 어떻게 들어갔어요, 또? 저 배수구에 조이라는 이름의 레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가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견주가 조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가 지난 19일에 실종됐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문제가 조이가 이 청각 장애 견이라서 견주가 이웃들과 함께 이름을 크게 불러봤지만 귀가 안 들리니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조이가 저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게 이제 실종된 지 이틀째 되던 날에 견주가 이웃들이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 짖는 소리가 땅 속에서 이렇게 들렸다? 네, 주민들이 그걸 들은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몰라서 애를 태웠다고 하는데요. 지금 개 짖는 소리가 지하에서 난다는 어떤 주민의 말이 있어서 소방서에 신고가 됐고 즉시 배수관을 살폈더니 정말 조이가 배수관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위에 있는 애 그냥 끌어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땅 속에 있는 애를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배수관을 절단했지만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조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이 지금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아서 소방관이 스케이트보드를 배에 대고 엎드린 후에 저렇게 기어 들어가서 구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총 10시간의 긴 구조 작업 끝에 조이가 하수구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야, 지금 상태가 어떻대요? 네,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조이가. 꺼내나요? 네, 나왔습니다. 나왔네, 조이 나왔네. 모습이 보이는데요. 조이는 지금 부상을 입은 건 아니지만 집에 가기 전에 동물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조이를 구조하는데 소방대원, 경찰, 시청 직원, 동네 주민들 모두 다 참여해서 조이를 저렇게 구제해냈습니다. 아무튼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자, 일단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I am so bad. 내가 욕심이 좀 많아요. 한 8,000개쯤? 침대 스프링도 한 8,000개쯤? 갖고 싶거든. 더 세밀하게, 더 편안하게 8,000개의 핏으로 내 몸에 맞춰주니까 바꿔봐. 다를걸?
알레르망 스핑크스. 자, 제가 매일 오전에 전날 방송 시청률표를 받아보는데요. 거기 시간대별 시청률이 나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를 외치면 어차피 별 내용 없는 거, 별 내용 없는 클로징한 거 뻔히 아시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채널 안 돌리시고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 K가 곧바로 시작되고요. 본 방송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